제가 아마 이 영상은 집값 10년 이상은 무너질 것이라고 올라갈 것인데 10년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식 버블 붕괴의 최악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슬금슬금 기사화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위험했던 유정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닮은 꼴이라는 기사가 요거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물론 제목은 이렇게 나왔고 약간 요것도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죠. 저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많이 반대를 하지만 이 기사는 조금 편향적으로 쓰여지긴 했어도 완전히 윤정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잃어버린 30년 닮은 꼴 되어가는 것은 제가 전부터 계속 경고해왔던 대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 지금 전례 없는 장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떴죠. 근데 요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문제는 뭐 트럼프 정부 때문이다, 뭐 관세 정책 이것 때문이다, 아니면 정치적 불안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요걸로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핵심은 내수 부진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이거를 6년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부진. 6년째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부진이 될 것이라서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부동산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개인의 심리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여러 개 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플러스 바젤3 도입으로 인해서 DSR 도입 강화. 제가 6년 전에 이야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DSR 도입이 늦어지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DSR 우회하는 대출을 많이 내준 부분. 이 두 가지가 집값 붕괴를 막는 커다란 요소가 되었고 그 외적으로 나머지 뭐 상간이 지식산업센터니 제가 몇 년 전부터 예견한 대로 그대로 무너졌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영상 안 보는 인간들이 또 와가지고 뭐 고장난 시계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리고 이 내수 부진의 원인은 가계부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에서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서나 많이 나왔죠. 제가 2019년부터 그 얘기했어요. 가계부채를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가계부채로 인해서 내수 부진이 생겨서 장기 침체가 왔는데 맨날 핑계는 다른 데다 돌려줘. 가계부채를 억제했는데 억제하니까 집값 올라간다 해가지고 가계부채 부추긴 언론들. 이거 다 언론들 매국노들이에요. 유튜브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가계부채로 인해서 쌓아온 게 붕괴가 되면 우리나라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디레버리징 된 적 없습니다.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요 정도 떨어졌다? 이게 무슨 디레버리징이에요. 이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일본식 침체가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식 침체 정도로 끝낸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쭉 빠졌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영향이 있었죠.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근데 일본식 침체가 오게 되면요.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안 좋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무너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코로나처럼 미친 유동성이 다시 풀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일이 뭐예요? 니 말 안 듣고 몇 년 전에 집 샀어야 된다. 2019년까지는 어느 정도 무너졌다가 대득해 났다가 그랬죠. 근데 저에 대해서 욕이 가장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코로나 이후 집값 폭등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집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영끌족이죠. 이미 경매는 영끌족입니다. 강제 경매는 전세 사기죠. 총 1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27.5%, 23년 대비로 83.7% 급증한 수치라. 제가 작년에 그 얘기 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경매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미 경매. 왜 더 많이 늘어날까요? 이미 경매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이미 경매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드립 자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경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빚을 못 갚아서이고 근데 2024년에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경우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갱신이 되기 때문이죠. 그 2019년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2024년에 나왔던 거고 2025년에는 2020년 코로나 때 집 산 사람들이 지금 경매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니 말 안 듣고 집 안 사서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때 집 산 사람들은 경매 내놓고 있어요. 경매까지 나간다는 소리는요. 내 돈 다 손실 보고 진짜 막 이자 부담 때문에 쓸 것도 못 쓰고 그러다 경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 말 듣고 집 안 사서 돈 벌기에 놓쳤다. 집을 사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아니면 집을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돈 벌었다고 따질 거면요. 삼겹살 한 근에 18,500원이라고 합니다. 한 돈에. 그럼 난 삼겹살집 팔 거야. 한 근에 18,500원씩 사가지고 150g 1인분에 만원씩 팔면은 얼마냐? 4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차익이 215만 원입니다. 그럼 200인분 사면은 430만 원이고
300인분 사면은 645만 원이고. 계속 이렇게 사가지고 안 좋아하셔도 괜찮아요. 사기만 하면 돈 버는 건데. 팔리지도 않았는데 시중에서 저기 1인분에 한 10,000원 정도 한다. 만 원 더 받는데 많죠? 금매로 팔아서 10,000원에 판다. 수요가 있어야 팔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집값 올랐으니까 돈 벌었다? 아니, 집값 올라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의 결말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일 많이 터졌냐?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 전년 대비 27.5% 늘어났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 어디가 제일 많이 터져요? 경기도. 2020년에 제일 많이 띄운 곳은 서울보다 경기도였습니다. 그때 뭐 오동 평인이 뭐 되게 막 말 지어내가지고 여기저기 했었죠. 서울도 물론 뭐 마용성인이 이런 말 만들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장난 아니었잖아요. 특히 GTX 난리 쳐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많이 오른 경기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경매 나갈 정도예요. 이꼴 안 난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이런 곳들, 인천 수도권 아니면 부산이에요. 부산도 엄청 뛰었었죠. 해수동 해가지고 거기도 엄청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변동금리 때문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드렸었어요. 코로나 때도 엄청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코로나 때 무슨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금리가 영원할 것 같냐. 특히 그런 제로금리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로금리가 지속되면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라면. 아니면 아예 일본처럼 망해가지고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든가. 근데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0%대라서 금리도 0%대라면은 집값이 폭등을 하든가요? 그런 거죠. 저런 식으로 붕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엔 부채에서 터진다. 부채 감소가 지지부진하니까 일본도 버블 터진 다음에 부채 감소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버블 터지기 전부터 부채 문제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요즘은 플라자 합의 이야기해가지고 가끔가다 그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있어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오히려 일본처럼 자산가치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때랑 상황이 달라요. 일본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에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자산 거품이 생겼고 경제는 거의 뭐 수출 뭐 이런 건 그대로인데 유동성 장난질하다가 터져가지고 버블 붕괴가 됐다면은 우리나라는 유동성 장난질이 먼저 나오고 이제 와서 플라자 합의 하면은 안 좋을 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플라자 합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부동산 붕괴 직전에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하던 짓거리가 뭐였냐.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플라자 합의가 되려면은 강제 저기 원화절상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일본이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또 한 가지. 일본이 그때 잃어버린 30년 오기 전에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을 때 버블 붕괴의 시작은 바젤 1이었죠. 바젤 1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자기 자본 비율을 확보하려고 그랬죠. 금융권들의 건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버틸 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건설사들이 무너졌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바젤 1이 아니라 바젤 3. DSR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자꾸 예외를 줘가지고 뒤로 밀었었는데 그러면서 일본은 은행권 건전성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나라 은행권 건전성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아무리 대출을 내주더라도 못 살아나죠. 그러니까 건설사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거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침체 길어지게 만들었죠. 왜?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무너지게 버티려고 했던 거니까. 그때 했던 짓이 SOC 사업이에요. 제가 진짜 이번 국토부 장관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진짜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골라서 해요. 추경에서 국토교통부에 편성되는 금액에서 SOC 건설의 대부분을 쓰겠다. 요즘에 계속 제가 이야기하죠. 나 잘했다고. 나 잘난 사람이라고. 왜냐면은 허그에서 전세 사기 대처도 하면서 허그 자본도 많이 안 쓰고 보증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진짜 서민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전세 사기 낸 주택들 어차피 무갭 투기이기 때문에 그냥 인수해서 돌리는 거. 그게 지금 든든 전세주택이고 든든 전세주택을 시행하니까 허그 회수율이 높아졌죠. 그런 것처럼 하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뒤로 미루고 SOC나 또 살리고 있어요. SOC로 건설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붕괴의 진짜 마지막 지표다. 근데 그 SOC 사업도 똑바로 돼요? 어차피 마지막 지표 계속 나와가지고 GTX 가지고 그난리 쳤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GTX 노선 왜 늘어났을까요? 원래 A, B, C였는데 D, E, F까지 왜 나왔을까요? 그게 진짜 필요한 교통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GTX B마저도 사업성이 떨어졌죠. 근데 사업성 더 떨어지는 것들 막 늘려가지고 하면은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였어요? 건설사 살리기였지. 근데 그것마저도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또 SOC 사업에 투자를 하겠대요. 이게 일본식 침체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일본식 침체가 시작됐다는 증거는 잠재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진다. 언제? 불과 5년 뒤에. 성장률이 0%가 된 나라가 뭐 부동산은 그래서 불패라서 더 올라요?
성장률 0% 됐는데 부동산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 0%로 내렸는데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돼서 충격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미 1%대로 가는 것도 예상보다 5년 앞당겨졌는데 0%대 가는 거는 얼마나 더 앞당겨지겠냐. 딱 1분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은행권들의 건전성을 찾으면서 거품이 붕괴되는 거고, 거품 붕괴되면서 현실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거품 붕괴되면 0%도 다행이에요. 마이너스 나올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요, 그나마 건전해 보이는 거, 부동산 자산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품 때문에. 그것까지 싹 거쳐지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무너지면 더 무너지지, 덜 무너지진 않아요. 다만 지금처럼 GDP 대비 가계부채를 윤석열 정부 때처럼 줄인다. 그러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 40년 가는 거고, 미친 유동성 장세 만들지 않는 이상. 근데 그 미친 유동성 장세를 일본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준기축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베노믹스처럼 하면은 베네수엘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 튀르키예 정도까지는 간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그런 시장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한 30년, 40년, 100년이 가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수요는 계속 줄어들죠. 우리나라는 출산율 작살났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라도 많이 사놨지. 달러 자산도 많이 사놓고. 우리나라처럼 막 한국 부동산 사놨겠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부동산 사는 곳들 다 무너졌지?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를 진짜 극적으로 줄이는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디레버리징이 들어가더라도 한 10년은 부동산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거품 거치는데 5년 걸릴 거고 다시 오를 때까지 경제 회복하는데도 5년은 걸릴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